천장 위의 다리. 2014년 여름 서울 서대문구의 한 오래된 주택가에 30년이 넘은 2층짜리 집이 있었다. 집은 크지 않았지만 값은 꽤 쌌다. 전 집주인은 나이가 많아서 자식들과 함께 살러 시골로 내려간다고 했다. 집은 거의 반년 동안 비어있다가 겨우 세입자를 구했다. 우리 가족은 10월 초에 그 집으로 이사했다. 그때 나는 13살, 중학교 1학년이었다. 다른 학생들처럼 나도 공부를 꽤 많이 했다. 학교가 끝나면 학원에 가고 밤에는 집에 와서 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있었다. 내 방은 2층에 있었다. 집에서 가장 작은 방이었다. 책상은 창문 바로 옆에 놓여 있었고 위에는 늦은 밤까지 켜져 있는 노란 스탠드 등이 있었다. 이상한 일은 초겨울 어느 밤에 시작됐다. 밤 11시쯤이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고 있었다. 밖에서는 찬바람이 문틈으로 새어들어와 가느다란 소리를 냈다. 그런데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졌다. 차가운 무언가가 살갗에 살짝 닿은 듯한 느낌이었다. 하지만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내가 잘못 느낀 걸까? 머리가 너무 긴장돼서? 아니면 너무 피곤해서 헛것을 본 걸까? 너무 피곤해서 헛것을 느꼈나 보다. 나는 스스로를 그렇게 다독였다. 그냥 내가 너무 예민한 걸 거라고. 그러고는 신경 쓰지 않고 다시 공부에 집중했다. 그때는 이 수학 문제보다 이번 시험보다 더 중요한 건 없었다. 으아! 다시 한번 흠칫 놀랐다. 이번엔 더 또렷했다. 분명히 뭔가가 내 목덜미에 닿은 느낌이었다. 살을 애는 듯 차가운 느낌에 등골이 오싹했다. 겨울에 얼음을 목덜미에 갖다 댄 것처럼 차가웠다. 뒤쪽은 그냥 빈 공간이었다. 누군가 도둑이 집에 몰래 들어온 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그 차가운 느낌이 흉기로 나를 위협하는 감각일지도 모른다고. 나는 일어나서 조심스럽게 침대 및 옷장 구석, 창문 커튼까지 다 확인했다. 아무것도 없었다. 부모님께 말해야 할까? 내 방에 누가 있는 것 같다고? 하지만 그게 대체 뭐였을까? 아니면 그냥 내가 너무 지쳐서 그런 걸까? 일찍 자는 게 나을지도. 그날 이후로 그 일은 점점 더 자주 일어났다. 공부하던 중에 뭔가가 살짝 목덜미를 톡 차는 느낌이 들 때가 있었다. 그리고 또 한 번, 아주 살짝. 하지만 살을 애는 듯 차가웠다. 집중해서 숙제를 하던 중에 갑자기 아주 불쾌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곰팡이네 같은 냄새. 거기에 뭔가 비릿한 냄새가 섞여 있었다. 볕 한 줌 들지 않는 방에 며칠씩 방치된 옷에서 나는 냄새 같았다. 그 냄새는 몇 초만 났다가 곧 사라졌다. 처음엔 부모님께 말하지 않았다. 공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하실까봐 무서웠다. 하지만 점점 정신이 멍해지는 게 느껴졌다. 잠을 제대로 못 자기 시작했고 머리는 긴장과 약간의 두려움으로 가득했다. 밤중에 나는 자주 놀라서 깼다. 눈을 뜰 때마다 천장에 뭔가 하얀 게 있는 느낌이 들었다. 아주 흐릿하게, 마치 허공에 떠있는 빗덩어리처럼. 하지만 그때는 정신이 아직 몽롱했다. 눈을 몇 번 감으면 그것은 다시 사라졌다. 어느 날 밤 새벽 3시쯤 잠에서 깼다. 왜 잠이 깼는지 나도 몰랐다. 방은 어두웠다. 창문으로 새어들어오는 가로벨프뿐이었다. 그러다 무언가 소리가 들렸다. 아주 작게 누군가 우는 소리 같았다. 아니, 정확히는 고통스러워하는 신음 소리였다. 끊어질 듯 끊어질 듯한 신음. 아주 멀리서 복도 끝에서 울려오는 것 같았다. 나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끌어올렸다. 심장이 쿵쿵대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 신음 소리가 복도 밖에서 나는 게 절대 아니었다는 것이다. 아주 가까이서 들렸다. 너무 가까워서 고개만 들면 바로 그 소리를 내는 무언가가 보일 것 같은 느낌이었다. 다음 날 아침 엄마에게 말했다. 엄마는 그냥 웃어 넘겼다.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그래. 한 번은 용기를 한껏 냈다. 그 느낌이 들자마자 곧바로 재빨리 몸을 돌렸다. 그래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다만 고개를 든 그 순간 천장에 하얀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 그러곤 사라졌다. 그날 이후로 나는 방에서 공부하는 걸 줄였다. 교실에서 공부하고 1층 거실에서 공부하고 방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곳이라면 어디 가서 공부했다. 하지만 몇 주 후 나는 병이 나기 시작했다. 계속 열이 났다. 밥도 잘 못 먹었다. 몸은 점점 야위어갔다. 병원에서도 원인을 찾지 못했다. 가장 무서운 건 방에 들어가는 게 무서워졌다는 것. 방에 들어가기 전마다 심장이 쿵쿵댔다. 책상에 앉을 때마다 목덜미가 차갑게 식는 느낌이 들었다. 가벼운 손길들, 차갑게 식는 살갗, 멀리서 울려오는 고통스러운 신음, 공기 중에 희미하게 떠도는 악취. 그 모든 것들이 나를 괴롭혔다. 뭔가가 계속 내 목덜미를 톡톡 찼다. 가볍게, 하지만 규칙적으로, 마치 장난치듯이. 한 번은 자고 있는데 살을 애는 듯한 차가움에 잠이 깼다. 또 그 악취가 코를 찔렀다. 이번엔 옅은 게 아니라 아주 분명하게. 몽롱한 와중에
뭔가가 천천히 흔들리는 게 보였다. 눈을 비겼다. 꿈이 아니었다. 내 눈앞에서 하얀 옷을 입은 몸이 흔들리고 있었다. 정확히 말하면 한 여자가 매달려서 흔들리고 있었다. 여자는 색이 누렇게 변한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치맛자락은 마치 몇 년 동안 방치된 것처럼 구겨져 있었다. 몸은 안타까울 정도로 야위었고 두 팔은 힘없이 늘어져 있으며 핏기 없는 손가락들은 죽기 직전 뭔가를 붙잡으려 했던 듯 살짝 굽어 있었다. 검고 긴 머리카락이 얼굴 절반을 가리고 있었다. 고개를 살짝 기울일 때만 그 눈이 보였다. 그건 산 사람의 눈이 아니었다. 새카만 눈동자는 깊고 어두웠고 눈가는 검푸르게 멍든 듯 했으며 텅 빈 시선인데도 마치 누군가에게 계속 감시당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피부는 피 한 방울도 남지 않은 듯 새하얗고 한겨울 돌처럼 차가웠다. 목에는 검푸른 멍자국이 비뚤어진 동그라미 모양으로 길게 나 있었다. 문틈으로 바람이 불 때마다 그녀의 몸이 살짝 흔들렸다. 가볍게, 아주 가볍게. 새하얀 맨발이 허공에 떠 있었고 발가락은 살짝 안으로 굽어 있었으며 발톱은 검푸르게 변색돼 있었다. 그게 바로 내 목덜미에서 항상 느껴지던 것이었다. 차갑게, 얼음덩어리처럼. 가장 무서운 건 그녀의 모습이 아니었다. 바로 그 눈빛이었다. 몇 달 동안 그녀는 계속 그 천장에 매달려 있었다. 하루하루, 밤마다 그저 조용히 아래서 공부하는 나를 내려다보았다. 그러다 또다시 고통스러운 신음이 들리고 천장 위에 몸이 살짝 떨리며 그 소리를 냈다. 그러고는 나를 바라보았다. 그 깊은 눈이 나를 똑바로 응시했다. 텅 빈 시선으로. 그러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나는 그대로 굳어버렸고 밤중에 비경을 질렀다. 엄마는 걱정하기 시작했다. 엄마는 곧바로 경기도에서 유명한 무당을 찾아갔다. 60대가 넘은 분이었다. 기이한 일들을 많이 다뤄본 경험이 있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그는 말했다. 방에 뭔가 씌인 것 같습니다. 내일 직접 가서 보겠습니다. 지금은 확실히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그가 집에 왔다. 나와 엄마는 그를 2층으로 인도했다. 2층에 올라서는 순간 그는 멈춰섰다. 비정상적으로 차가운 공기, 복도에 퍼진 곰팡이네. 그는 천천히 방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는 흠칫 놀랐다. 얼굴에 식은땀이 송송 맺혔다. 그는 천장을 가리켰다. 그녀가 아직 여기 있습니다. 엄마와 나는 고개를 들었다. 천장은 텅 비어 있었다. 하지만 그 무당은 보였다. 아주 또렷하게 보였다. 하얀 원피스를 입은 한 여자. 검고 긴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리고 낡을 동아줄로 목을 메고 있었다. 책상 바로 위에 매달려 있었다. 새하얗게 변한 눈을 부릅뜨고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몇 달 동안 한 번도 깜빡이지 않고. 그리고 그녀의 두 다리가 흔들리고 있었다. 가볍게, 이리저리. 흔들릴 때마다 발가락이 살짝 내 목덜미를 두드렸다. 무당은 엄마에게 몇 가지 물건을 준비해달라고 했고 방에 들어가서 구슬할 준비를 했다. 무당이 제단을 차렸다. 부적을 태웠다. 소금을 뿌렸다. 몇 시간 동안 경을 읽었다. 방은 바람 때문에 흔들렸다. 여자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울려 퍼졌다. 악취가 점점 더 진해졌다. 그러다 갑자기 방 안의 나무 의자가 저절로 떠올랐다. 벽에 세게 부딪혔다. 전분이 갑자기 꺼졌다. 고통스러운 신음이 모든 사람의 머리 바로 위에서 울려 퍼졌다. 무당이 놀라서 위를 올려다보았다. 여자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여전히 매달려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그녀의 목이 돌아가기 시작했다. 뚝! 뚝! 얼굴이 완전히 뒤로 돌아갈 때까지 새하얀 눈이 무당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웃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무당은 크게 소리를 질렀다. 피를 한 움큼 토했다. 그대로 쓰러졌다. 정신을 차린 뒤 그는 단 한마디만 했다. 저는 그녀를 쫓아낼 수 없습니다. 그녀는 떠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곳이 바로 그녀가 죽은 곳입니다. 일주일 후
우리 가족은 이사를 갔다. 그날 이후로 나는 더 이상 신음소리를 듣지 않았다. 더 이상 목덜미를 차는 느낌도 들지 않았다. 내 건강도 점점 회복됐다. 이사를 가기 전에야 알게 된 사실이 있었다. 우리 가족이 그 집에 처음 빌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전에 2층에는 한 젊은 여자가 세를 살고 있었다. 그녀는 혼자 살았다. 사람들과 거의 어울리지 않았다. 대학가 근처 카페에서 일했다고 들었다. 어느 날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가 밖으로 나오는 걸 보지 못했다. 방에서 악취가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주인집이 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이미 그곳에서 숨이 멈춘 상태였다. 방 한가운데 책상 바로 위에서